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전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사항과 유의점에 대한 강의를 맡은 임주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전통시장의 장점 꼽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통시장의 매력은요, 일단 다양합니다. 물건들이 없는 게 없죠. 맛있는 먹거리에서부터, 그리고 저 아이들 옷도, 액세서리도 예쁜 거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저 최근에도 이제 남대문 아동복 상가 있잖아요. 제가 남대문 아동복 상가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 머리핀 잔뜩 사서 온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물건이 있다는 것 꼽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은 품질의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또 장점이 있고요. 전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전통시장이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이 장사,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많은 소비자에게 내 물건이 도달될 때, 적어도 많은 소비자가 내 물건을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득이 날 수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신명나게 영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오프라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당장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요, 털 부츠도 하나 사고 싶고 두꺼운 코트도 하나 사고 싶고, 네, 이거 다 제 얘기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데 또 날씨가 더워지면 어때요? 수영복도 하나 사고 싶고 발이 드러나는 예쁜 샌들도 하나 사고 싶고, 이게 결국 소비자의 마음인데, 요즘은요, 내가 신발을 사려고 해도 직접 시장에 가서 신어보고 느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휴대폰 보게 되죠. 휴대폰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물건들을 검색하게 되고 물건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원래는 전통시장이 가격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가격을 다 비교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어찌 보자면은 결국 지금의 전통시장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좀 더 넓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통시장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되 조금 더 그 판매의 개척을 좀 더 넓힘으로써,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개척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으로도 그 판매의 활로를 넓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저도 항상 어디 지방에 여행 갔을 때 그 전통시장에 들려보는 편입니다. 속초에 가면 그 속초의 전통시장이 있고요. 강릉에 가면 강릉의 그 전통시장이 있고, 제주도에 가면 또 그 제주도만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또 맛있는 먹거리 하면은 또 광장시장, 뭐 통일시장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이 갖고 있었던 어찌 보자면 좀 약점, 지역적인 제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디지털 전통시장이 지금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와 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지역적인 한계를 완전히 제한을 없앨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지켜야 하는 법률 규정들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전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맡게 된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주혜라고 합니다. 다양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자문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라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온라인 시장, 알 것 같은데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 전통시장은 내가 지금 어떤 장소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 자리를 구해야 되고, 뭐 권리금이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알겠는데, 그러면 온라인 시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전통시장, 이 온라인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이버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온라인몰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뭐다? 전자상거래법. 이 정식 명칭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이름을 아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전체 이름을 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장에서 어찌 보자면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적어도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적어도 더물어 주시는 걸 한번 시식해보고 구입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지금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들의 판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에 의한 상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자상거래는 뭐고 통신 판매는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 판매 볼게요. 통신 판매는요,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딱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컨대요, 갑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제품 광고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의뢰상점을 가가지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건 판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비대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 청약이라는 것이 결국 저 이 물건 주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가져가세요. 이 청약. 결국 거래의 성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게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때는 통신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는 뭐고 통신 판매는 뭐예요? 이 부분을 보면 전자상거래라는 건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신 판매는 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에 반해서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는 없는데 통신 판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됩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로 진행되지만 비대면이 필수는 아니고 통신 판매는 전자문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다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서 정보의 제공, 청약, 승낙,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을 주고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제가 처리가 되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뭐다? 통신 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죠. 내가 지금 이 제주도에 있는 고객과 내가 지금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제주도에 있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자문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 구매도 그 인터넷 쇼핑몰 안에서 이루어지고 승낙, 그리고 결제까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통신 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통신 판매에 관한 규정, 인터넷을 통한 판매, 통신 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자 한다면 통신 판매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되고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어떤 형태인가 이거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어떤 영업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이걸 아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요. 크게 사업자, 법인을 포함해서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과 통신 판매 중개자가 운영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일단 통신 판매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도 적용된다까지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그 형태를 봤을 때 개별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이마켓플레이스가 있다 이렇게 나뉜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개별 인터넷 쇼핑몰은요. 기획, 쇼핑몰 구축, 판매, 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내가 일당 100으로 뛰어야 되는 형태의 쇼핑몰이에요. 다시요. 개별 인터넷 쇼핑몰은요. 기획, 쇼핑몰 구축, 상품 판매, 배송까지 사업자가 일당 100으로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쇼핑몰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은 이것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이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요. 개별 쇼핑몰을 내가 다 구축하진 않아도 이미 통신 판매 중개자가 운영하는 이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온라인 장터예요. 우리가 왜 시골에 가면 아직도 서울에도 뭐 5일장이 있다, 뭐 10일장이 있다 이런 거 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이 열리면은 어떤 좀 천막도 쳐주고 이런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가이드는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부스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나 개개인이잖아요. 이것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한다면 어떤 온라인 장터를 열어준 것에 불과하고 결국 그곳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마켓플레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 상으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뭐다라는 것은 아셨죠? 인터넷 쇼핑몰은 지금 통신 판매에 관한 규정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통신 판매에 관해서 이 정보도 제공이 되고 이 소비자와 물건의 판매자 간의 청약이나 승낙, 결제가 일어나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은 내가 일당 100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를 종류해야 되는 내가 다 일당 100으로 운영해야 되는 개별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 판매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신 판매 중개자가 운영하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상품 등록을 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려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뭐다까지 알았으면 그 쇼핑몰에서 뭘 팔려고 하는가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가 되는 물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가 아예 금지가 되는 거는 아닌데 법령상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판매하는 물건들도 있어서 여기서 좀 한 가지씩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판매가 아예 금지되는 물건, 법령상의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춘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가 불가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담배, 마약류, 총포, 도검, 화학류,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및 선글라스,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 제한 물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들의 예시를 표와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담배나 마약류, 총포, 도검, 화학류, 분사기, 전자촉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텐츠 렌즈 및 선글라스,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들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건데, 판매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들도 있는데요.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의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판매업 또는 신고업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 사는 경우는 참 많잖아요. 그때에도 판매업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역시도요, 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류도 판매업 승인 대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창업 절차에 대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참 많아요. 이제 한참 또 붐이 있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포화 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요.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온라인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어찌 보자면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의 구입 같은 부분에 훨씬 더 편의성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디지털 시장에 붐이 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업을 하려고 보면 이미 전통시장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디지털화, 온라인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창업 절차를 한번 객관적으로 저랑 함께 살펴보시도록 해요. 먼저 이 사업 계획의 수립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판매 물품의 선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이 되는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 물건이 이 사업성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내지는 장래성이 있느냐, 주 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통시장에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물건을 다 온라인화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를 온라인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지금 성인 옷도 취급하고 있고 아이들 옷도 취급하고 있는데 온라인화 하려는 부분은 성인 옷은 이미 너무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인 옷의 경우에는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옷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적어도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부모님들이 인터넷에서 옷을 너무 쉽게 사주니까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화가 메리트 있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어른들의 옷은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유지하되 아동 옷만 지금 온라인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판매 물품의 선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복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데, 혹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게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물건은 아닌지 그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매 물품의 선정에는 당연히 시장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시장 조사는 결국 이 판매할 물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서 상품의 조달 방안이라던가 유통 구조 같은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물품 조달 계획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전통시장에서 온라인화를 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 약속이 법률적인 용어로 대체를 하면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서라는 문서로 꽝꽝 갑과 을은 어떻게 하고 계약 금액은 얼마로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땐 손해배상을 얼마로 한다 하는 내용을 타타타닥 작성을 해서 사인, 이름, 도장 꽝 이렇게 찍는 것도 계약서라는 문서를 통한 계약이 되지만 나 이거 얼마만큼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도 계약이고요. 사실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내가 이 물건을 10개를 주문하면 그럼 주문이 받아지고 내가 10개에 대한 돈을 보내면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보내주는 것.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이때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용약관 같은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이용약관 자체가 계약이 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물품 조달 계획 확인 부분과 이 계약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판매 시장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 물건을 접해볼 수 있는 소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그만큼의 물건을 조달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할 때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도 물건을 어디서 떼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판다거나 아니면 내가 떼와서 팔고 있지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유통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 온라인화를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원하는데 내가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내가 다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고 주문을 다 받았는데 그걸 그만큼 보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 지연이 생기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클레임이 걸리고 그러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약속한 기간에 보내주지 못해서 주문 취소가 줄을 잇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컷 이걸 판다고 했는데 그 판매 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많지만 맨날 솔드 아웃, 그러니까 맨날 재고 없음이 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냉정하죠. 그리고 이제 똑똑하죠. 그러면 이 사이트는 더 이상 인기를 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법적인 쟁점과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문을 받았는데 제때 그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한 것, 계약을 소비자와의 약속, 소비자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손해배상 내지는 그대로 어떤 그 계약 취소의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물품을 내가 이만큼 얼마만큼 조달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전자상거래법 적용하면서 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쇼핑몰의 운영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자신 있다. 내지는 나는 이 온라인 쇼핑몰, 이 온라인 전통시장을 기억하면서 이 디지털 전통시장 부분을 담당하는 새로운 인력,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직원을 확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하겠다. 이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배송을 연결하고 이것을 다 내가 하겠다. 나는 쇼핑몰을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장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저도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된 어떤 우수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 요 몇 년 동안 정부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시범 운영 사업이라던가 이런 온라인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모델들을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 온라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한 그런 우수 기업 사례들, 우수 가게 사례들을 저도 많이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 쇼핑몰을 통해서 본인이 만든 그 제품을 직접
홍보도 하고 직접 판매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잘 운영하신 사례들도 봤고요. 아니면 내가 이 직접 모든 것을 하기까지는 막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어렵고 다 유지보수하는 것도 어렵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켓플레이스라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신 판매 중개자가 운영하는 이마켓플레이스에다가 이제 입점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투입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온라인 디지털화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이 팔로도 더 많이 개척될 수는 있지만 초기에 투자 비용도 분명히 들 수밖에 없고요. 여러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고 해도 처음엔 이런 작업들이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보는 그런 자동화의 방식을 보자면요. 제가 제일 중요한 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제가 우리 전통시장 사장님들에게 가장 아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대량 떡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예쁜 아기의 돌떡이에요. 그런데 요즘 돌잔치 크게 안 한다고 하지만 뭐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굉장히 크게 뭐 돌잔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떡 돌리죠. 이제 친척들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지로 전날 돌떡 주문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돌떡 주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직접 뭐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떡의 주떡집에 주문을 해서 이날 몇 시까지 떡을 찾아가러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켓으로 방문을 해서 그 떡 주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화로 받았는데 적어놓는다고 적어놨는데 적으려고 했는데 내지는 아니면 그 종이가 날아갔다거나 누락이 된 거예요. 공포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이 소비자, 이 돌떡을 찾으러 온 분이 왔는데 떡이 없는 거죠. 너무 공포 아니세요? 이거 너무 무서운 경험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거는요.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꽃 장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안 온 경우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다른 곳에서 뭐 꽃을 갖다가 뭐 긴급하게 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원전 치르긴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전화로 받거나 아니면 수기로 기록하는 게 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전히 뭔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인터넷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읽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한번 쓰고 책 넘겨서 보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외우려면은 적어도 한번 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전의 방식으로 노트에다가 기재해 놓고 전화로 주문을 받고 한다고 하면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쇼핑몰 같은 부분으로 주문을 받으면 주문이 탁탁탁탁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걸 내가 딱 내역별로 뽑아서 내일 주문은 이만큼 있구나, 모레 주문은 이만큼 있거나 도표로 해서 탁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처음에는 이걸 이만큼 공부하고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데, 과거의 방식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쇼핑몰로 바꿀 때 내가 어느 정도 이 쇼핑몰을 직접 모두 다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 방식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서 처음에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다가 잘 되겠다 싶은 경우에 이제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투자 비용 같은 부분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원활하게 이 물품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계약 위반이 되고 그것은 사업성의 약화, 그리고 결국 충성 고객들의 이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물품 조달 계획이나 초기 투자 비용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재무 계획 같은 걸 세우고 물품 조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계획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떤 물건을 판매할지 판매 물품 선정이 필요하고요. 판매 물품을 설정하려면 결국 시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원활하게 물품이 조달이 되지 못하면 소비자와의 약속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제대로 물품 공급을 하지 못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물품 조달 계획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항상 적용이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특히 SNS라던가 아니면 TV 방송, 유튜브 컨텐츠 등을 통해서 맛집 뭐 이런 거 굉장히 인기를 끌고 뭐 특색 있는 그런 특산품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문이 열기도 전에 달려가서 줄을 선다. 막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구매하고 뭐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는데 오픈은 9시인데 9시 5분 만에 다 팔렸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희소성을 메리트로 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찌 보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면 이것이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쇼핑몰이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인지 아니면 입점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마켓플레이스인지 이 부분도 구분이 필요하고요. 투기 투자 비용과 재무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이 웹사이트 구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에요. 이 웹사이트라는 게 결국 내 가게를 온라인으로 옮겨왔는데 나의 온라인 가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표현하니까 소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상공인 분들이 내 오프라인에 있는 내 지금 시장에 있는 내 영업장 맨날 쓸고 닦고 하시잖아요. 깨끗하게 그 매대에는 걸레질도 하시고 물걸레질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예쁘게 디스플레이도 해두시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공간이 바로 이 전통시장에서 내 가게라고 한다면 웹사이트는요. 디지털 시장, 인터넷 시장에서의 내 가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이 웹사이트를 예쁘게 깨끗하게 꾸민다는 것은 일단 이 웹사이트가 보기 좋게 만들어진다. 소비자들이 쉽게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웹사이트에 갖춰야 되는 법적인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쇼핑몰에 대한 운영 정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회원 가입, 뭐 이름이나 뭐 아이디, 전화번호, 뭐 주소 배송하려면 주소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통해서 또는 비회원을 구분해서 회원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대기업의 물품을 선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혜택들 때문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뭔가 마일리지, 적립금 제도 같은 거 있는데 물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움큼 더 덜어주시는 정과 덤이 있었지만 이제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카드 결제 같은 걸 하면서 카드 마일리지 제도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아니어도 이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면은 쇼핑몰에 적립금 같은 거 들어오면서 그 적립금을 또 현금처럼 다음 구매에 쓸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굉장히 흥행을 끄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 비회원 구분을 할지, 회원 관리를 할지, 마일리지 제도를 둘지 이런 부분 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환불 정책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지금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뭐 무작정 환불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했는데 그 사람이 이 옷 다 입어보고 며칠도 아니야. 막 몇 달 지나서 환불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 환불해 줄 수는 없겠죠. 환불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국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배송, 택배를 쓰던지 뭐 퀵을 하던지 결국 배송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 배송료 책정은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 배송료는 무료로 할지 아니면 하나라도 구입을 하면은 배송료를 뭐 무료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별표 쳐주세요. 소비자와 거래할 때 사용할 약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 이 약속은 결국 계약이고 소비자와 지금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 간에는 결국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 판매할 때 그때마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손님이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계약 쓰는 거예요. 여기 계약서예요 하고 내밀 수 있나요? 없죠. 그때는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 이거 얼마예요? 청약을 한 거죠. 물어보면 그쪽에서 대답해 줍니다. 이거 10,000원이에요. 이거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000원이요. 여기 물건이요. 이렇게 구두로, 말로써,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온라인 쇼핑몰,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내가 소비자에게 말을 걸 수 없잖아요. 소비자가 나에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들이 대부분 이용약관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약관이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제 정해져 있는 이 쇼핑몰, 내 온라인 가게의 정책들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이 이용약관에도 동의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에도 동의한다는 내용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언제라도 이용약관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라는 문서가 상시 게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용약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이용약관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각 거래의 유형별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표준약관 확인해 보시면서 내 사업, 내 가게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무방할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거 쇼핑몰은 뭐다? 내 오프라인 가게만큼 쓸고 닦아야 되는 나의 인터넷 가게다. 인터넷 가게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지, 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서 내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이용약관,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왜 작성해 두어야 되냐면 매번 그럼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뭐 개별적으로 매번 이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용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약과 똑같지만 이제 매번 체결하기 번거로우니까 이 쇼핑몰에서는 이게 통용된다는 거를 만들어 두고 게시해 둠으로써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만 체결하는 걸로 가름하기로 한다.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용약관이라는 게 제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매번 클릭 동의 눌렀던 문서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다 계약이었다는 거고요. 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이용약관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소비자에게 내가 지금 판매하는 물건, 내가 판매하는 가게에 어떤 환불 정책이라던가 뭐 배송 정책이라던가 그 외에 언제 어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서라면 그냥 뭐 어디서 옆에서 누가 쓰던 거 그냥 갖고 와서 만들어내는 문서가 아니라 적어도 한번 잘 읽어보고 활용해야 되는 문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웹사이트 제작 유형도 결정해야 되는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은요. 뭐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웹 에이전시의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 창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개발자를 교육해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웹사이트 제작 자체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창업자가 본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뭔가 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내용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웹사이트,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 내 가게이기 때문에 예쁘게 쓸고 닦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가게만큼. 이제 그 부분이 결국 기획 및 디자인에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창업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맞는 카테고리 등을 정하고요. 상품의 진열 방법이나 메뉴, 게시판의 위치 등 쇼핑몰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제품, 내가 파는 물건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겠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축된 웹사이트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HTTP에서 1, 2, 4, 5, 7, ABC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이름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도메인을 사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쇼핑몰에 어울리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선정해서 이를 도메인 이름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후 이 구축된 웹사이트와 연결해주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도메인을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갈 수 있게 되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어떤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모델 선정, 물품 선정도 마쳤고 그 다음으로 또 인터넷 쇼핑몰을 이 온라인 내 매장을 등록도 했다, 만들었다 하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뭔가? 각종 등록 업무입니다. 결국 이 등록 업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제재도 따르고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제대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잖아요. 이 등록 업무를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사업 시작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이란 공간을 활용할 거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건 제가 통신 판매에 해당한다고 우리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 판매에도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한다 했는데 통신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판매업 신고는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 정부 24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도 빼먹으셔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인터넷 쇼핑몰은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는 부가통신 사업에 해당이 되므로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중에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되는 점까지 기억해 주세요. 일단 중요한 점, 통신 판매업 신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 판매업 신고해야 된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운영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결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에 대한 준비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먼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 이체 방식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매 안전 서비스라고 하죠. 요즘 사실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도 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오프라인 시장은요. 소비자가 돈을 내면서 그와 동시에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가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 받은 다음에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돈을 냈지만 아직 물건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매 안전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구매 안전 서비스는 물론 그에 대한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구매 안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 단계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옵션이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에 앞서서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쇼핑몰 보증 보험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물건을 받기 전에 이미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은행이나 피지 업체 같은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업체가 소비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물론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가요. 그게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거죠. 이 안전 제공업체가 그 소비자의 돈을 갖고 있다가 안전하게 소비자가 이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그때 이제 갖고 있던 돈을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는 결국 이 수수료가 들지만 이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고서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을 폭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상품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부분 본인이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사진 촬영 같은 거 대행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사진이나 영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걸 맡길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이때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 이런 사진 촬영을 맡겼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낮은 퀄리티의 사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 어느 정도 수준의 사진을 원하는지를 이걸 맡기는 사람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보자면 되게 중요해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상품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소비자가 이 구매한 상품, 이미 소비자는 심지어 돈도 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택배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를 이제 일반 고객인 개인과 달리 기업 고객으로 이제 분류하거든요. 이 배송 조건, 가격에 대해서 택배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택배를 내가 지금 판매자인데 내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택배를 언제 가져갈지 그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이 택배 회사가 오기 전에 물품에 대한 포장, 패킹 이런 걸 완료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택배사에 딱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을 언제 실어갈지, 내 물건을 언제 배송 온 거를 언제까지 패킹해서 배송 업체에 맡길지 이런 부분을 정해야지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도 이게 뭐 3일 내에 구매일로부터 3일 내에 배송이 된다. 요즘은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2시 이전에 주문하는 물품은 당일 출고가 되어서 뭐 다음날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그런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만에 배송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배 회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언제까지 택배 회사가 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러면 택배 회사에게 언제 우리 집 물건을 실어가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온라인 쇼핑몰의 유형도 살펴봤고요. 통신 판매가 무엇인지,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운영을 좀 지켜보았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쇼핑몰 사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표시 광고 의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알기 쉽게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 약관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약관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이용 약관이 이렇게 팝업으로 뜰 수 있게 해두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초기 화면에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내 온라인 가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세지, 주소, 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해요. 내가 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알릴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가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뭐 이메일 주소가 남겨놓는다거나 전화번호 이런 부분을 남겨놓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런 것이 불만 처리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 번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 약관까지 이
초기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이용 약관은 제가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인터넷 가게, 내 온라인 가게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들을 상세하게 표시한 이 이용 약관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약관이라는 것이 뭐냐? 계약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번 내 온라인 가게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른 계약서를 제공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그렇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형태를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을 정하고 있는 내용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우리 사안에서는 이 약관 말고 다른 합의 내용을 하자는 게 있으면 그 합의 상황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약관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관은 모두에게 무조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다만 우리 간에는 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자라고 한다면 그 합의하는 내용이 우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약관에 관한 사항은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표준약관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준약관을 활용하셔서 일부 변형이 가능합니다. 약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요, 쉽고 명확해야 돼요.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을 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별표 쳐주세요. 불공정한 내용의 작성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게,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작성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하고 다 이걸 동의해야지만 이 온라인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아예 환불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판매자님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정해두면은 작성을 해놓더라도 해당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된다. 이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불공정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서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이때에는 이것이 불공정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가 있어요. 이 표시 광고 의무가 사실 인터넷상에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 온라인 가게에서는 이 온라인 가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믿고서 구매하는 거지 실제 그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인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이 부분 포인트입니다.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건을 띄워주는 건 필요할 거예요. 너무 솔직하면 누가 이 물건을 사겠어요? 이 물건이요? 글쎄요. 저는 그냥 다른 가게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 놓는다면 누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이 물건을 원래도 매력적이지만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이게, 원래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소비자에게 편리해 보이게, 원래도 예쁘지만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겠지만 이게 이렇게 원래 생긴 이 모양을 이대로는 유지하지만 조금 더 예뻐 보이게 예쁘게 촬영하는 것과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더 예뻐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서는 사실 배송은 이런 물건이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되겠죠. 이것이 배송된 물건이 뭐 반품이나 교환해준 물건, 반품 받은 물건인데 이거를 반품받은 물건이라는 부분을 쏙 빼는 거죠. 사실 뭐가 고장나서 반품받아서 내가 고친 물건인데 이거 사이즈 변경 요청받아서 바꾼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비교 대상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주 최강 최고의 상품, 뭐 경쟁사 대비 성능 100배 우수 이렇게 비교 대상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기준도 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은 또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 없이 내 거 최고야 하는 것도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리고 너 거 최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이 영리 목적 광고 전송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결국 온라인 매체로서 어떤 이 판로를 확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광고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제품 사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홍보하고 광고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좀 내 거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 구입하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쓰시면서 이것도 한번 먼저 신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면 내 거 좋아요를 문자를 보낸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알림을 보낸다거나 자꾸 알리고 싶잖아요. 특히 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가게에서 물건을 한 번이라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그분에게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서는 배송을 위해서 그분의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부분을 온라인 쇼핑몰에 남기게 되는데 물론 이때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이 동의서를 잘 작성하고 동의를 받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 회원 보관 기간이 끝나면 이 정보를 완전히 파기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정당하게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이름과 전화번호, 구매 내역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티셔츠를 구매한 고객한테 이번에 새로 나온 바지도 입어보세요라고 하고 싶어서 이 티셔츠 구매할 때 준 정보를 가지고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신어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언제 보낼 수 있다?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보낼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내가 광고, 우리 거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것도 해보세요, 내지는 우리 옆 가게 물건도 좋아요, 이런 거를 홍보해 주려고 할 때는요, 광고성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광고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받아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예외적으로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해서 영리 목적 광고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 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추천을 고지하고 전화 권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건 더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광고 정보를 보내려면 명시적인 동의를 받자. 이거를 원칙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실 정보가 돈이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석유는 정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온라인 이 가게로 넘어왔을 때, 온라인 전통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소비자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막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뭐 그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처음에 가입하거나 물건 구입할 때 보면은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뭐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부분들을 수집한다는 동의를 받으면서 이 동의와 별도로요, 마케팅 정보 수집 동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정보 수집 동의, 이 광고 정보 수집 동의는 무조건 이걸 클릭해야지만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둬서는 안 되고요. 광고, 이런 마케팅 정보 수집 동의는 어디까지나 옵셔널, 선택적인 동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송을 위해서는 내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하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지만 구매가 가능해요 라고 해둘 수 있지만, 이런 전자적인 광고 정보에 대한 이런 전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광고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건, 동의를 하면 물론 광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이 전자적인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을 하려면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 광고 전송 시 유의사항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 또는 수신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수신을 처음에는 받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철회, 이제 안 받겠어요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14일 이내에 정송자의 명칭, 수신 거부 또는 사전 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제한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거래 관련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요,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두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조작 실수와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고도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5만 원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15,000원인지 150만 원인지. 한글도 병기해서 15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각적 착오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뭐 거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수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인터넷에서 구매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저는 꼭 하나 사려고 주문했는데 잘못 눌러서 장바구니 담아놓고 하다가 두세 개 주문하는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조작 실수를 한 번 더 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래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표시, 광고, 계약 내용, 그 이용 등의 거래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거래 관련 그 보존 의무의 내용들을 보면 이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계약 해지에 관한 기록은 5년, 대금 결제 및 상품의 공급에 관한 기록도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때에도 이 지금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이나 계약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기록 5년, 이 분쟁 처리 기록 3년은 보존할 수 있다. 이 부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제 관련한 의무도 보도록 해요. 이제 대금 지급과 관련된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요.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우편이나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SMS, 팩스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고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 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다만 대면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금 지급 관련 통지 의무 좀 알아보면요.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통지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통지 내용으로 이제 구입 상품의 가격, 지불 조건, 구매 관련 중요 정보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 내용을 구분해 보면 결제자명, 결제 일시, 결제 수단, 결제 금액, 할부 여부 등 결제 관한 정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제 관련한 의무 가운데 이제 결제대금 예치 계약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의무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 거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미 돈을 냈는데 아직 내 물건은 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만 떼이는 이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이 결제대금 예치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그 옵션 선택지를 제시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이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소비자 피해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에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도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의 관련 정보 제출하는 데 있어 당연히 거시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 계약을 안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청약 관련 의무, 청약이 내가 지금 이 물건 이만큼 사고 싶어요 라고 제안해서 이거 사세요 하면 청약의 승낙. 그러니까 결국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에 관련된 의무인데요. 먼저 상품의 공급 관련 의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요.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소비자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사이에 이 상품의 공급 시기에 관해 별도로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가져와서 뭔가 가공이 필요하고 내가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해 1주일이 걸립니다. 2주일이 걸립니다 했다면 그건 예외로 할 수 있죠. 하지만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적어도 물건에 뭔가 내가 발주를 넣는다거나 내가 이 물건을 찾는다거나 3일 이내에 배송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3일 이내에 일단 바로
어떤 내가 판매를 위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뭐냐?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고요. 물품 배송을 위해서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가 바로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3일 이내에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7일 이내에 최소한 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청약을 철회. 내가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았는데 엄마 이 물건 안 쓰고 싶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를 계약을 한 소비자는 계약을 어떤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이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시기보다 상품을 더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7일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청약 철회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되는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러다 이제 연락이 됐다면 그 연락이 된 때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위 기간 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판매자의 규칙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이제 소비자가 원치 않아서 이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유 볼게요.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원치 않음에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멸실, 훼손한 경우는 제외돼요. 하지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열었거나 시동을 걸어봤는데 이게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예를 들어서 꿀 같은 걸 샀는데 다 먹어보고선 이제 내 몸에 꿀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 꿀 갖다 준다? 안 되겠죠? 이미 상품 가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경과,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바나나를 배송받았는데 바나나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3, 4일만 지나도 이미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산된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만의 맞춤 옷 같은 경우에 내가 맞춤적인 디자인, 내가 상의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몇 센치로 하고 여기는 몇 센치로 하고요. 내 손 모양은 이렇고요. 이렇게요. 커스터마이즈된 주문 상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하고 반품하면 다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아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이런 부분을 잘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가 이럴 때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를 잘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잘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이용의 허용, 일부는 미리 보기.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좀 해당하기가 어렵겠지만 미리 보기나 미리 듣기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던가 한시적으로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체험용 디지털 콘서트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떤 그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청약 철회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내용이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상에서 표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양된 경우라면
소비자가 이거를 일부 썼다고 해도 지금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표시 광고한 내용과 이게 다르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내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 광고한 내용과 다르잖아요. 계약한 내용과 다를 때 누가 이 반품 비용 부담해야겠어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거라면 당연히 소비자가 반품 비용 비교해야겠지만, 그리고 7일 이내라는 계약 그 기간도 존재하지만, 물건이 다른 게 왔다, 광고와 다르다 하면은 3개월 이내에 또는 이 30일 이내에 상품 반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해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살펴봤던 그 청약 철회에 대한 제한 사유와 유사한 맥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있습니다. 후기 게시판, 사실 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후기 게시판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것이 홍보의 어떤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 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뭐 최진수, 추천수,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만 해두고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삭제해버리거나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한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순으로 봤으니까 이게 가장 최근한 구매한 고객의 후기라고 보아서 이렇게 구매 후기가 좋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최신 구매는 나쁘다는 평가였는데 좋은 글만 위에 떴던 거죠. 이 적용 법조를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사안처럼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 순서 또는 상품 판매 순위를 정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후기 같은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약, 철회와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변심을 해도 특히 인터넷 거래의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소비자의 변심에 의할 때는 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이 상품을 수거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내도록 했죠. 그리고 7일 이내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적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이런 부분을 방해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청약 철회 방해 물고예요. 교환 환불 불가. 수령 후 5일 경고하면 교환 환불 불가 이렇게 써놓는다거나, 아예 뭐 교환 환불 원칙적으로 불가 이렇게 하거나, 뭐 상품 수령 이후 3일 내 접수, 7일 내 도착해야 철회 가능.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오더 제작에 들어간 경우 교환 환불 불가. 단순 변심,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 배송 지연했는데 언제까지 안 와도 뭐 한 달이 넘어도 교환 불가, 말도 안 되죠. 교환 환불 시일이 24시간 이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여행 갔다 와서 배송 못 받으면 뭐 이미 24시간 지났잖아요. 불량인 상품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제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 교환은 가능. 이것도 불량인 경우가 제가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30일 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제한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해놓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청약청회를 방해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의 청약청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선 사안의 경우에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판매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물론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봤죠.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임의 사용한 경우, 뭐 기타 이제 판매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상황을 끼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이 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해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발행하는 것은 안 되겠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만약 이 광고된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정보 제공한 사실과 다른 물품이 왔다면 그때는 판매자가 판매자의 비용으로 이 물건의 반환을 받아줘야 되고, 그럴 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길다. 여기까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래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상품의 주문자, 주문 품목, 대금 결제액, 배송지 등의 거래 기록은 제가 앞서 전자상거래법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서 보존 의무, 어떤 기록에 대한 보존 의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 내용의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6개월, 3년, 5년 이 기간 동안 보존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6개월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의 처리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의 철회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 이 기간을 보존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금 결제라던가 재화의 공급에 관해서 어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당사자 주장의 입증 자료로 이런 관련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을 뭐 냈는지 안 됐는지, 이게 돈이 결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증이 가능한데 이 자료를 다 없애버리면 입증이 어려워져서 이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존 기록을 위반할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법 규정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소비자가 지금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이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디지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사항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내 가게 예쁘게 쓸고 깎는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내 가게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고, 특히 전통시장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온라인으로 이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하려고 한다면 디지털 전통시장도 이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디지털에서의 장점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들 놓치셔는 안 됩니다. 이용 약관의 작성 의무 같은 것은 결국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의 작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온라인 내 가게를 예쁘게 쓸고 닦는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부분, 청약의 철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제공하기로 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물건이 다른 게 갔을 때, 이럴 때는 더 소비자에게 이걸 교환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더 넓게 인정해주고 있고, 반면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어떤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도 가능하지만 그때 이제 날짜, 7일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 약관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환불 정책 같은 것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과도하게 소비자에게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해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위반 사례들을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사실 요즘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요.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주요 위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같은 부분들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표적인 유형들은 항상 반복됩니다. 너무 많이 허위로 부풀린 경우, 실제와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살펴본 것처럼 원래 이렇게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해서도 이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되는데, 청약 철회를 뭐 24시간 이내 아니면 수령 즉시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들, 거래 기록 같은 부분을 보존해두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부서들, 정부 기관에서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요, 이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전자상거래법의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 온라인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면서 그때그때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분쟁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공부하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숙지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전통시장 사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전통시장 늘 응원하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외에도 지역 곳곳에 있는 전통시장들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